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전원 합의체 회부되는 게 뭐 판례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소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등등인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아마 설득을 해서 올렸다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고요. 지금 최종적인 상황은 무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 무죄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판례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판단이 맞는지, 그거를 보는 게 전원 합의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판단이 좀 나오기는 좀 뭐 쉽지는 않지 않을까. 특히 일각이 주장하는 파기 자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그것을 파기시키고 스스로 형을 주는 그런 자판 판결, 이런 등등은 나오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원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꼬가릴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여기가 속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토마토의 사랑입니다. 예, 전현주 기자님. 자, 어제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발표가 됐는데 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 2명, 반대 2명 이렇게 구도가 잡혔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서 진행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밝혔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후보 중에 누가 2차 경선에 진출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안 후보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다만 각 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은 반탄파인 김문수, 홍준표 대 찬탄파 안철수, 한동훈 후보 구도가 결성이 됐는데요. 이 2대2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좀 다소 표가 분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득표율하고 순위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가 자신이 우세하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순위나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각 후보 캠프는 서로 우위를 확인했다 이런 입장들을 쏟아냈는데요. 김문수 후보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김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세를 이어왔다면서 경선 여론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홍준표 후보 측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 영남권 표심에 또 2030 세대 지지가 더해지면서 홍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출한 점을 두고 민심이 윤심파리 또 극우 몰이에 철퇴를 내렸다 이렇게 자신을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각 후보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저를 4강에 올려주신 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뜻을 깊이 새기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한 후보는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저 한동훈이 유일하다.
무죄하다라면서 4월 29일부터 곧바로 이재명 민주당과 맞설 수 있도록 더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4월 29일에 말했던 것은 결선 투표 없이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건데요. 과반 넘게. 네. 마찬가지로 홍 후보도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서 바로 본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1차 컷오프 4명 통과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4명의 후보는 오늘 열리는 이 미디어데이 이후에 내일부터 모두 4차례의 1대1 맞수 토론을 진행하고 이번 주 토요일 4인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쳐서 29일에 2차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100%였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은 50대 50으로 당신 반영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로서는 뭐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지켜봐야 할 점은 이 나경원 후보와 또 이철우 후보가 떨어지면서 이 두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 어디로 쏠릴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29일에 발표되는 2차 경선에서 만약 이 홍 후보와 한 후보가 말했던 것처럼 과반 득표자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결선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던 핵심 인물 최모 씨. 최근에 해외에 네. 출국을 했는데 경찰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의 측근인 이 최모 씨가 네. 해외로 출국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싱가포르로 이동한 뒤에 말레이시아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이 명태균 씨에게 홍 후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600여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그렇죠. 바로 이 최모 씨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인데요. 네, 검찰이 확보한 강혜경 씨 PC에서는 최 씨와 명 씨가 이 홍 후보 여론조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출국 이후에 측근들에게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돌아갈 거다. 늦어지면 대선 이후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수사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최 씨의 출국 여부조차 몰랐었는데요. 홍준표 후보 관련 의혹은 여러 번 기관 간 이첩이 반복되면서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3월 사건을 맡게 된 대구경찰청은 검찰로부터 아직 홍 후보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 씨 출국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 수사 차질이 발생할 거다 네.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최 씨는 이 사건 관련해서 홍 후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앞서 이 최 씨가 지인들에게 경선 이후 또 늦어지면 대선 이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귀국해서 출석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출국은 사업 구상차 출국한 것이라면서 이 출국 자체가 홍 후보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 씨는 경찰에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연락 온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히려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했으면 결론을 내야지 왜 이렇게 지지분진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월에 윤석열 씨 부부의 이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홍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보냈는데요. 이후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에 홍 후보 관련 부분을 이송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카카오톡 메시지 입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이런 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5년 전에 이른바 이 검언유착 사건에 그렇죠.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니 한 후보는 기자에게 특정 질문을 하라고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와 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카톡 캡처가 여러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캡처 파일은 채널A 법조팀 단체방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료로 나가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 네. 후보는 기자에게 그걸 다시 물어봐라,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 국민을 우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세요 라면서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장면만 보면 이 검사와 기자가 아니라 좀 일종의 데스크라고 하죠. 기자 그렇죠. 선배가 후배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내리는 듯한 빼고 느낌이, 놓고 다 네, 알려주고 들 있네요. 정도입니다. 네. 자, 또 눈에 띄는 게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 이른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게 벌써 공작이다 이렇게 폄하했던 사실 요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예.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특검법을 두고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입장을 바꿔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을 처음 보도한 날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 보도 자체를 공작으로 치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이 제보한 경찰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카톡 캡처 대화는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또 한 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2020년 당시가 이 채널A 그 검언 유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윤석열 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했고 둘의 카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것을 좀 우려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어제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대선 주자들 발언 중에 네. 짚어볼 만한 말말말 장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의 대선의 말말말 어떤 장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꼽은 대선 말말말 장면은 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던진 정창욱 씨의 지지 선언을 받은 장면입니다. 예. 네, 김 후보 측은 정 씨를 현수막 등으로 문재인에게 신발 투척한 신발 열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 씨에 대해서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한 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분노 표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게 뭐 신발 열사 정창욱 씨. 네. 왜 이렇게 불리게 됐죠?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정창욱 씨는 지난 2020년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집어 던졌다가 구속돼서 9개월 동안 복역을 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문 전 대통령이 치욕을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신발을 던졌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 씨를 신발 열사라고 부르면서 좀 추앙하고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8월 15일 정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더불어서 2019년 1월에는 세월호 사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지지선언 자리에서는 이 정 씨는 해당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작 인권 유린을 당하는 탈북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또 그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의 최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라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 역시 이 신발을 던진 건 분노의 표현이었다라면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라면서 이 정 씨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발 열사.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1차
그 경선 통과한 후보들 4명 정책 공약도 내놨는데 후보별로 어떤 정책 강조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청년 주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학가 인근 건물의 용적률과 또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서 반값 원룸을 공급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와 1인용 아파트 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TK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고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서 의대생 정원 확대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집권하면 즉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 움직임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 공약,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이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기후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김경수 후보는 오는 26일에 예정된 이 호남권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5대 권역별 메가시티에 5조 원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공약했고요. 김동연 후보 역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는데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약하면서 수도권 표심과 더불어서 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해수부 부산 이전론을 내세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맞불을 내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픽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인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남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하루도 조용할 없는 언론 정치권 향해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해주시는 분입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여유가 좀 있으십니다. 여유가 아니요.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오늘도 화가 납니까? 나죠. 뭐 화날 일이 또 화날 일이 있습니까? 또 있죠. 아니 생각을 해봐. 나토 정상회담 갈 때 네. 김건희 씨 알죠? 네. 뭐 이렇게 빌려서 차고 갔다고. 그때 논란이 됐잖아요. 뭐 차고 가니까 목걸이인가 뭔가.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니 빌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전성배 씨라고 건진법사 아세요? 알죠. 오늘 얘기했나? 건진법사.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예. 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요? 기도비를 돈을 받습니까? 기도해주고? 나는 내가 목사로서 여러 사람을 깊이 박지훈 변호사를 기도해주지만 기도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 그 종교가 좀 다르니까. 예. 아, 그 종교는 받는 거예요? 그런 데는 모르죠. 막? 저야 모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기도비를 막 받아내고. 예. 그리고 또 뭐 청탁 본인은 뭐 인재를 추천했대. 네. 그게 청탁이지 무슨 인재 아니 누구한테 실세들한테 친윤 실세한테 전화해서 누구 좀 채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정말 인재 추천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서 내고 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합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통일교가 뭐 전 본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 전 네. 본부장이 6천만 원 상당의 그 목걸이 뭐 똑같은 건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선물했다는 거 다음부터 빌리지 말고 이거 하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물론 전성배 씨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네. 전달한 적이 없고 잊어버렸대요. 아니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게 또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아니 무슨 뭐 이게 한 1, 2푼 하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남에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전달한 적은 없고 잊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체? 그게 건진 뭐 법사니까 이게 뭐 불교 같은 거 아니 뭐 근데 언론에서 무속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교에서 싫어할 거예요 법사로 그걸 그러니까 호칭은 법사라고 예. 뭐 본인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불교가 좀 아니면 뭐 좀 다른 의미의 불교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던데 무속인이 왜 그 봤죠? 뭐 예전에 처음에 그 유세하고 이럴 때 네. 등에다 손 얹고 다 그러니까요. 직원들 오라 그러고 사진 찍고 그 사람 통일교 본부장인가 그 사람 1시간 동안 만나게 줬다잖아요. 당선자 신분일 때 윤석열. 네. 그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권력이랄까요? 이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 무슨 직책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만 당선자와 1시간 동안 독대를 하게 준다는 건 대단한 뭐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고 네. 그거 그만큼의 어떤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지금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뭐 지방선거 예를 들면 뭐 서울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도 개입한 듯한 정황이 있고 물론 뭐 그거를 친윤계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이건 그냥 추천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실세 중에 실세였고 저 사람이 뭔가 개입했던 정황들을 그러니까. 선물도 받고 전달하고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은 뭐 파면 내란 사건이 좀 크다 보니까 저게 감춰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저런 거 하나도 만약에 정상적인 정권이면 치명적이거든요. 당연히 치명적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워낙 이상한 게 많으니까 저 정도 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그랬겠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소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수 정당의 의원이나 네. 이런 사람도 뭐 말 실수하고 이런 거 나오면 네. 잠깐 논란은 되지만 또 뭐 원래 그러니까 넘어가잖아. 근데 만약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그런 말 실수나 이거 나와 보세요. 난리를 칩니다. 그걸로.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건진법사 예.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보기로 하고 불교에서 뭐 필요하면 또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을 자꾸 법사 이러니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생긴 게 모르겠어요. 네. 자 어제 이제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 1차 컷오프였습니다. 4명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네. 결과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1, 2, 3 물론 네. 순위는 없습니다. 네. 몇 퍼센트 받는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보통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는 들어갈 걸로 알았고 가장 관심사가 결국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가 됐어요. 물론 약간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국민 경선 소위 이제 100%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만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뭐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인지도가 대선,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도 몇 번 했었고. 그러니까 물론 중도에 사퇴하고 뭐 윤석열과 하고 어제 끝까지 하기보다는 어디가 붙어서 뭐 했던 그리고 또 것 같은데요. 사과하더라고 어제는. 참나. 그 왜 그랬어? 그러면 지금 이 꼴을 만든 게 본인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어제는 뭐 그거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높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왔으니까. 안철수가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일반 무당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친윤 쪽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옹호하고 막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무당층이나 이쪽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당층이 들어가서 했고 또 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거 탄핵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찬탄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경원보다는 안철수를 지지했을 것이다. 인지도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 나경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근소한 차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아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예. 이재명 전 대표를 언급하는 모습이었어요. 계속 아니 저는 국민의힘 후보는 목표가 이재명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이재명이 이기는 거죠. 네. 그러나 무슨 경선에서 정책 얘기 하나도 정책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MBTI만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바퀴벌레 될래 아니면 바퀴 자동차 될래. 바퀴 될래 그거만 기억이 안 나요. 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예. 그리고 입만 열면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나만 이재명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이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전혀 흥행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건 뭐라 하죠? 아니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력한 후보니까 흥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 흥행 안 되고 국민의힘 흥행된다는데 흥행이 되긴 됐어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퀴벌레냐 바퀴냐. 이런 게 흥행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머리가 생머리냐. 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키높이 구두는 왜 신냐. 예. 보정 속옷 왜 입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흥행이 됐잖아요. 그게 흥행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 예. 그 경선 토론에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늪이라는 얘기죠. 늪에 빠져서 퇴행적 모습뿐인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고 동아일보도 아직도 반탄, 신당, 한 등판설 수렁에서 헤매는 국힘 경선. 그다음 중앙일보 키높이 구두나 물어보는 국민의힘 경선.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홍준표 후보의 질문. 네, 조선일보가 뭐라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죠.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반탄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죠. 구호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중앙일보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새 출발 다짐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도리어 이걸 옹호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여전히 탄핵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런 건 이렇게. 제대로 쓰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순회 경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 영남 지역에서 경선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득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지금 저도 두 군데 다 갔었어요 현장에. 왜 가요? 갈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왜 가요? 아니요, 이거 갈 수 보세요. 있지만 방송하러 궁금했어요. 갔어요. 아니 방송하러 갔어요. 방송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걸 왜 가셨나 제가 뭐 싶었네요. 출마하는 건 아니고 충청 영남이 뭐니까? 오마이TV 방송하러 오마이TV에서 갔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두 군데 예. 다 갔는데 네. 영남에서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90.81% 네. 압도적인 승리죠. 네. 그다음에 충청에서는 88.15% 총 합쳐서 89점 몇 %예요. 네. 거의 90% 압박이 가까이 가 있는데 저는 뭐 국민적 여망 그리고 당원들의 여망이 그만큼 강렬하다 이걸 느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함께 그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대결이 있었다. 네, 이런 네, 점이 네. 저는 민주당 경선에서 눈에 띄는 거였고 현장에 가면 그 느낌이 이재명을 연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민주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라고 하는 건 강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언론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모처 칭찬해줬잖아요 조중동을. 네. 국민의힘 건 제대로 썼어. 네. 근데 민주당 건 뭐라고 쓰냐세요? 조선일보 득표율 90% 이재명 1인 정당은 위험하다. 동아일보 충청 영남서 90% 득표 압승 어대명의 답정 너 민주경선. 그다음에 한국일보 90% 득표 민주당 어대명 경선 그렇다고 검증 무시는 안 된다. 웃기고 보수 언론들은 다 저게 좀 불안한가 봐요. 90%인 게. 근데 제가 여기서 막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 1인 정당이래요. 민주당의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그리고 90% 나오니까 권리당원만 100만이 넘는다고 넘어요. 하죠. 예. 근데 90% 넘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를 공산당이라고요? 열받으니까 한잔하고. 아니, 마셔도 됩니다. 예. 공산당이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비밀 투표지. 이걸 공개 투표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기가 있어 90%를 넘었다. 그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90% 넘은 공산당이야? 예. 아니 이게 무슨 비밀 투표로 해서 자기가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대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투표했어요. 그게 90% 나오면 잘했다고 해야지. 그게 문제예요? 아니 공산당처럼 그럼 누구는 찬성 반대 두 개를 나눠놓고 여기다 찬성은 넣고 여기 반대로 이렇게 했냐고요. 국민들이 선택하고 또 당원들이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일당이에요. 두 번째 예. 검증 부실이 안 된대. 지금까지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번 대선도 출마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검증을 얼마나 했습니까? 검증을 제가 봤을 때는 할게 뭐 있냐고요. 가장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네. 많이 받은 대선에 그러니까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고 예. 그 검증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네. 뒤져서 이제 더 이상 뒤질 것도 없어. 지금도 뒤지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5건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증 부실이 안 돼. 뭔 검증을 안 했는데 제대로. 이재명 후보처럼 검증한 사람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검증 안 했잖아. 그 사람들 제대로 검증해 본 적 있어?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지난 대선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괴롭혔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검증 부실이냐고 한국일보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마 그 싫은가 봐요. 다치는 거지 그냥. 1등 그렇게 보시는 화는 좀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화가 나잖아요. 지금 화가 안 납니까? 박지원 변호사 이러는 거 보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화가 납니다. 90%된 게 상당히 불안하고 화가 그런 거죠. 나니까 본인들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좀 사설이나 기사를 쓴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최지봉 교수님께서 아니, 지적을 주셨네요. 이렇게 물어봐. 억지로 그러면 네. 당연히 좋아하는데 반대로 써야 돼요. 90%안 나오게 하려고? 그게 말이 그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배동원님이 90% 지지는 국민들의 여망이다. 그럼요. 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거 그게 반작용으로 간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언론의 좀 바람직한 모습 아니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 정도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써야지. 써도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뭐 검증이 안 됐니 하는 게 화가 말도 안 되는 나신다.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입니다. 네. 뉴스타파 기자가 국회에 가가지고 의원회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뭔가 질문하니까 기자 손목을 잡는 그 모습.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뉴스타파를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왜 뉴스타파가 찌라십니까? 무슨 근거로 찌라시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대체? 아니 뉴스타파 근거 없이 보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증거 없이 보도를 했습니까? 녹취를 안 틀었습니까? 아니면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네. 모든 걸 다 증인들 증거 자료 가지고 직접 출연시켜서 말도 물어보고 네. 실제 증거 찾아가지고 그것도 다 보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네. 찌라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자 기자를 그것도 뭐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잖아요. 저것도 저는 부적절해. 이거 폭행이에요. 아니 폭행을 저 보세요.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좀 성적인 또 강제추행 같은 가능성 저 저 보세요. 봐요. 저 저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준이 그거예요. 접촉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안 하면 뭐 협박이나 모욕 요 정도지만 접촉을 하게 되면 폭행이나 강제추행 어떤 성범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신 법적으로 거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면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가 문제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기자는 묻는 아니 게 모른다 직업이에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지.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하기 싫다. 아니 네. 모른다. 아니 그냥 가면 돼요. 왜 손을 왜 잡냐고 손목을. 이상하네요. 끌고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건 취재 방해고 언론 자유 침해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언론을 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고요. 네. 뉴스타파는 찌라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사예요. 그걸 찌라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유튜버들이나 찌라시라고 얘기하세요. 찌라시 얘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왜 뭐 정상적으로 기관에 다 등록하고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언론사에 대해서 찌라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비판적인 얘기하면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폭력적인 행위고요. 네. 두 번째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지금 저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의 태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기자가 또 사과 여부를 물으니까 예. 아니 뉴스타파도 아닌데 MBC가 여기서 왜 이래? 이렇게 또 반문을 어처구니 했습니다. 저는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사들이 오히려 카르텔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뉴스타파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언론사가 그럼 모든 언론사가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죠.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서 나와는 상관없어? 이거는 언론이 잘못된 카르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면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수 언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언론사의 기자의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언론사의 어떤 그 정상적인 취재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이런 네. 행동을 했으면 언론사 모두가 이건 문제가 있다.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MBC가 그걸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언론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는 거, 침탈되는 거, 당신 그렇게 묵인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사가 물어야 되는데 그걸 MBC가 물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물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권성동한테 묻고 싶은 물어야 거죠. 돼요. 예. 근데 안 묻는 언론사들이 문제라고요. 저는 오히려. 조중동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언론사가 이런 행동을 당했고, 그러니까 폭행적인 행동을 당했고 어떤 언론 취재, 정상적인 취재에 대해서 방해를 당했으면 모든 언론사가 이건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선우 원내대표도 문제지만 홍준표 후보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편파적인 좀 언론관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하셨는데 구체적 뉴스토마토 기자십니다. 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그 페밀리즘 그러니까 강조하셨는데 내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자, 그다음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형사 고소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뉴스토마토 기자. 자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분 기다리셨으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걱정하신 것과 다르게 정책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밀리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페밀리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 페밀리즘 예. 좀 이따가 밝힐게요. 오늘 전체 대강만 이야기하는 거고. 네. 자, 이게 뉴스토마토하고 네. 뭐 고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걸 저렇게 저기서 한다는 게 참 아니 네. 사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안 하고 뭐 그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언론사에서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상관이 거예요? 있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고소 중이니까 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고 나중에 물어보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사적인 감정이에요? 네. 아니 대선에 출마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비 후보고요. 예비 후보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면 돼요. 거기서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어가지고. 어쩌면 그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죠. 사실은.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질문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답변 곤란합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죠. 그만인 네. 거잖아요. 근데 당신하고 얘기 안 하겠다. 무슨 말도 토마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더 웃긴 거. 나중에 질문 이제 그래서 나중에 했잖아요. 하니까 우리는 오늘은 대강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준비가 안된 답변 내용을 거죠. 보면. 예. 그럼 뭘 하는 거야 대체?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후보는 그냥 한동훈의 외모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질문들을 많이 잘하더만 이 정작 필요한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답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기자간담하겠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여기서나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런 태도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홍준표 후보도 네. 그때 누구야? 그때도 뉴스타파였나? 어디 네.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답변 안 한 적 있어요 한번. 기억이 안 나네. 오마이 아닌가요? 오마이였나? 아무튼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싫어하는 쪽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면 그냥 언론사를 마치 막 뭐랄까요 무시하기도 네.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자간담회 제대로 하겠어요? 그때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보지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기자간담회 때 또 그럴 거 아니야. 뉴스토마토 나랑 고소했었잖아요. 옛날에 안 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네. 뉴스타파 뭐 이러니까 나한테 비판적 기사 썼으니까 얘기 안 할 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기자간담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당선부터 되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저는 윤석열 떠오르는 게 예. 최초에 도스토핑 한다고 뭐 난리를 그랬었죠. 치더만 사고는 다 치고 예. 급기야는 MBC 기자하고 한판 싸우더만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핑계. 그걸 핑계였어요. 예, 사실은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예. 뭐 저 뉴스 보셨죠? 가짜 출근하는 거. 뻥카라고 그러죠. 뻥카라 뻥카. 그랬죠. 예. 아침에 그래서 안 한 나와가지고 거예요. 하는 게 싫고 그러니까 또 할 그것도 안 되고 언론 자체가 좋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그게 있어 한다니까 제대로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 보면 뭐 홍준표 후보 언론관도 뭐 별반 좀 다르지 큰 차이가 않다. 없지 뭐가 않을까. 달라요.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네, 비슷해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네, 방심위원장.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 재조사도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랬죠. 자, 이번에 권익위가 이
감사원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류가 뭔가 바뀐 겁니까?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는 권익위에서 이걸 넘기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문제 없다는 걸로 돌아와 그렇죠. 버렸는데 이번에 기류가 바뀐 이유가 거기 밑에서 일했던 분 있잖아요. 네. 국장, 전 국장이죠 지금. 전 국장이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심선언 폭로. 그렇죠. 예. 명확한 증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막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 탄핵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제는 본인들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권익위가 제대로 일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리 안 하고 처벌을 안 했을 경우에 본인들도 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기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해충돌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감사를 넘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조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감사 될 수 있나요? 저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감사원의 위에서 찍어 누르잖아요. 만약에 네.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예. 권익위에 있는 분들도 밑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권익위에 근무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늘공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나 이제 못해. 더 이상 찍어 누른다고 그분들도 하겠어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네.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걸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가방이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최민희 위원장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휴가로 또 출근 안 하고 휴가 냈다면서 갔대요. 안 나왔던 안 적도 나왔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얘기는 뭐 독립성, 중립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거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연관성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회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표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방심위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요. 아니 국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방통위원장도 방심위원장 다 출석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 그 예전까지만 해도. 맞죠. 근데 그렇게 출석해서 다 답변 받고 질문하면 그 질의에 답변하고 장관들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게 왜 방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뭐 이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모든 국가기관은 또는 국가의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방심위는 민간 기구니까요.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곳의 업무에 대해서 국회는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해야 됩니다. 예.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방심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죠. 지금 예. 언론 노조위 방심위 지부에서 네. 사퇴라. 사퇴하죠. 아. 이 정도 됐으면 사퇴를 해야 돼요. 권익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권익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권익위가 정말 제대로 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뭐 이른바 디올백 네, 부분 사건도 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 권익위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퇴해야죠.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까? 아니 민원 사주 받아가지고 네. 그걸 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뭐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있고 지금 보면 3명이서 하고 있어요. 네. 9명이 정원인데 3명이서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MBC나 이런 그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 재갈을 물리고 징계를 하고 법정 제재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것도 재판에서는 다 지고 있죠. 졌더라고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아. 저는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 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렇게 뭐 하고 싶나? 왜 이래 살아요? 보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요. 예. 정권 바뀌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경찰 수사도 지금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 되는 거 받아야 아닙니까? 돼요? 그럼요. 당연히 형사처벌 받고 고소득만 돼 있어서 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저는 경찰이 빠른 시간에 좀 수사를 해서 네.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제 해임을 시켜야죠, 사실은. 뭐 그런 어쨌든 이유 때문에. 간에 정권의 어떤 사주를 뭐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법에 반한 그럼요. 행동들을 했잖아요. 민원사주가 그럼 책임을 져야죠. 맞다면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예. 후에 또 정권에 원하는 대로 방송 심의를 했어요. 네. 저도 거기서 잘렸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법정 제재 받았죠. 법정 제재 받았습니다. 막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할 때는 뭐 좋았는지 몰라도 책임을 사퇴 당연히 정도로 될 책임을 것 같지도 져야지. 않긴 한데 그 사퇴하고 정사처벌 받아야죠. 처벌까지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가 좀 풀렸나요? 이제 하고 나니까 조금 풀리긴 예. 하네.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저녁에 또 만나야 될 또 것 만나야 같아서. 되니까 알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박지훈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정치권 현안 이슈 화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부에 이제 배당을 해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소부에서 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사건은 기본적인 사건은 소부 4인 구성된 대법관들이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네. 이거는 판례 변경이나 좀 중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그 소부의 이 주심이 하게 되면 넘기는 게 일상적인데 이번 케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냐하면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관심사와 매우 직결되어 있어서 아니면 내지는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때, 이럴 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후자의 상황에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대법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것 같고 네. 이게 그러면 사건의 뭐 유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지금 유불리를 좀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기는 그 결론이 파기가 되든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든 좀 힘들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이게 나면서 각자 또 달리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쪽에서는 봐라, 이제 해부가 됐으니까 빨리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딱 착각을 하고 있는 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 무죄니까 뭐 핑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무죄인 상태예요. 그 무죄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1심은 지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 났으니까 2심에서 3심 바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무죄라고 그 단계에서 전원합의체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한숨 쉬셨어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 건을 정치 쟁점화했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 정치 쟁점화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거 조기 대선은 40여일 앞둔 이 시점에 적당한 것인가 부적당한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건으로 막 정치 쟁점화해서 한쪽에서는 야 이제 6월 3일 전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한쪽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말 쟁점화 시키는 게 옳은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관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났을 때 사법부에서 어떤 의견 냈습니까? 그때는 그냥 애매모호한 입장 내고 말이지 눈치만 슬슬 보다가 왜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과감해진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 정당한 기소였습니까? 그리고 1심 정당한 재판입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렇게 느낀 걸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민주당에 480억 원 상당의 그런 돈을 물어내라는 게 그게 공정한 재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깜도 안 되는 사건 2심에서 100페이지 가까운 판결문 90분 동안 설명하면서 완벽하게 정리된 건인데 이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대법원에서 과감하게 정치 쟁점화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것 봐라. 우리 사법부는 공정하게 재판했다. 아니 사법부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서 우리 또 내란 세력들 희망회로 뇌피셜 이런 걸 가동하는 에너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해부할 때 소부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인데 두 경우는 아니에요. 기타 중요한 사건인데 기타에 해당하긴 한데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이렇게 합의체 해부한 경우 저는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통상적이진 않다라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래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시기가 빠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물론 상고도 빨리 됐습니다만 사건 자체가 이제 기록 접수가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판단이 이렇게 빨랐다는 거 그리고 대선 좀 어떻게 보면 좀 임박한 시점이 있었다는 게 이런 이제 그 좀 진단을 좀 자초한 측면은 있는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재판 2심 선고된 지 뭐 3월 20 며칠이었으니까 좀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대법원 전합의체로 또 해부를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게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어제 사실 난리 났었어요. 이쪽 저쪽 다. 한쪽은 이제 선고 난다. 뭐 이렇게 한쪽은 또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안 맞다라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좀 묻고 싶어요. 네. 나경원 의원의 일명 빠루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은 왜 6년째 1심 판결도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판사라고 해서 분명한 사항,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 1심 판결도 안 내고 6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개 재판을 받고 아니 지금 조기 대선 아주 유력한 국민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후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일반인들에게 통해야 돼? 아니 저는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검찰에서 탄압당하고 사법부에서도 정말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 과정이 너무나 그냥 패덱스 급속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그럼요. 짠해요. 짠하다. 왜 이 사람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공정하게 재판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이게 그 6월
2일 안에 선고될 가능성은 뭐 매우 낮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끝까지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불수특권. 네. 재판도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요 논점 또 재점화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소추의 의미. 예, 그러면 소추에 기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도 중단된다는 의미일 것인지 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추의 의미가 이재명 전 대표에 따르면 다수설이 그 재판도 중지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엄청 처음이잖아요, 이게. 완전 처음이고 이 부분은 이 법조계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소추라는 건 기소만을 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조항이다. 아니다. 선출된 최고 권력으로서 왜냐하면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는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추의 범위를 기소 플러스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도 중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선례로 결정으로 판례로 확립된 건 없어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래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근데 재판을 계속 한다면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매주 대통령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소극적이던 대법원장 사법부가 어떻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고 과감한지 저는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왜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단호하고 과감하고 신속한지 저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신속하고 과감하죠? 그전에는 그냥 느려 터지고 말이지. 아주 그냥 뜨뜻미지근하더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다시 무슨 사법 리스크네, 뭐 대통령 돼서도 재판을 받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땔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2.3 내란 사태 때도 아주 조용했던 사람, 아주 신중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과감해졌다.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막 결국은 땔감 말씀하셨는데 땔감 제공인데 뭐 우리 화가 좀 나셨는데 이게 결론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대법관들이 많잖아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죠?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거 뭐 주지훈 법률위원장이나 이야기 파기 재판하라고. 파기 재판 가능성 있습니까? 파기 재판 가능성은 본인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무죄를. 근데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는 그냥 2심이 판단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일반 분들은 1심, 2심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같이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이제 무죄가 맞게 판단됐는지를 법률적으로 사후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절차인데 파기 재판을 무죄를 유죄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근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 재판은 전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유죄, 뭐 집행유예를 할지 실형을 할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될지를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양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급심으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대선 이전에 유죄로 판단 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 정치인들이 알면서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경선 진출자 가려져서 컷오프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4명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경선? 드럼통의 역습이다. 이게 나경원 후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선거 이 정치 고관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운동할 때
연쇄살인범도 9시 뉴스에 나온다. 9시에 뉴스에 나오려고 막 자신을 막 희화화하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로 뭔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하려는 그러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뒀는데 그것이 역풍을 불었다. 또 외적으로는 한덕수의 역풍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윤버지의 역풍이다. 이제 윤버지? 그럼요. 한덕수, 그다음에 윤석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대고 막 저기 불공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하기에 또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는데 그동안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폭력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말만 이렇게 말 가지고 싸움만 하면 돼. 어떤 폭력적인 행태를 하기 때문에 잠시 피해 있었다가 조용히 투표권을 행사해서 응답을 해서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안철수, 제가 뭐 봐도 안철수 후보 출마 기자회견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뭐 후보 자격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게요. 그때 정치를 10년 했는데 조금 좀 뭐 그런 게 보여요. 예. 10년 전보다 뭐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통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 3명이 이제 빅3는 좀 정해졌다면 이제 누구 안철수냐 나경원이냐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어요. 말씀처럼 나경원 후보는 최근에 보면 동작 선거는 자기 총선 때 냈지만 나머지는 다 미끄러지는 모양새였어요. 당내 입지가 좀 좁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동작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치 행보를 한 정치인을 서울 유권자들이 뽑아주기가 지역에서 어려울 거고 그렇죠. 아마 당내 지금 나왔던 의도는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4등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4등 안에 들어서 아마 당권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나? 지금 이 선거인단 구성을 분석하고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나? 드럼통에 들어가고 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왜 대통령이 없냐? 우리 드러머가 대통령 됐다 했더니 자기 드럼통 들어갔다고 자기 대통령으로 지목한 거라는 정말 유치찬란해서 일단 볼 수가 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게 정말 단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안철수가 잘했다기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뭔가 판단을 좀 잘못했고 입지도 좁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4명으로 이제 좁아졌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요?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이제 1명 뽑는 건데 할 때마다 쫙쫙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컨벤션 효과로.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막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뭐 키높이 구두, 가발, 보종 속옷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는데 글쎄요.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4등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 왜냐하면 이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변이죠,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힘 8토령이라고 하죠. 8토령. 왜 토령입니까? 토령이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토령 나옵니다. 또 토령이라고 하셨네요. 8토령인데 지지율이 낮아서 8토령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이 있다고요? 한동훈, 안철수는 그래도 국가관이 있다. 국가 반역행위인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6명은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관이 없는 사람은 아예 대한민국 국민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국가 반역자를 미화하고 국가 반역자를 추종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일본으로 이민 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어떻게 시대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공당의 후보로서 출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불리함, 여러 가지 여론 여건상 좋지 않았는데 2명, 안철수, 한동훈을 최종 4등 안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는 생겼다. 아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나마 나은 거는 안철수가 들어감으로써 찬탄둘 반탄둘 그렇죠. 2대2 싸움 됐다. 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흥행에 조금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고 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흥행 왜 안 됐냐라고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8명의 주자가 나와서 이 관심이 분산돼서 나눠져 우리가 있다, 컨벤션 이렇게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8명이라서 처음에 더 접전이 있을 거고 보는 맛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완전히 이 국면은 어렵게 만들고 망쳐놨던 건 맞고요. 그럼 2대2 국면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나경원이 누구를 지원 사격할 것인가. 그럼 아마 홍준표 후보와는 좀 구원이 있고 해서 뭐 김문수 후보에게 뭐 힘을 실어준다거나 지금 뭐 이른바 밭글 형태로 여기서는 몇 %를 점했는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략 몇 %씩 뭐 했다. 주자의 순서 뭐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결선 갔을 때 찬탄 바탈 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흥행 요소는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2차 경선 이제 시작되면 토론회도 좀 더 많고 합동 토론회 뭐 등등 하는데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결국 지금 말한 것처럼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 반대 이 부분이 눈에 띌 것 같긴 해요. 그게 가장 크죠. 핵심이 되겠죠. 핵심으로 노선 투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4명 중에?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결선에 누가 갈 것인가. 2명 이제 뽑으니까요. 예, 2명 뽑으면 아무래도 찬탄에서 하나 반탄에서 하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국민의힘을 우호적인 분들이 어쨌든 선거인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서적 투표할 거냐 전략적 투표할 거냐 할 때 전략적 투표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경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왜 엄호하지 못했어. 막 정강훈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8명 싹 다 떨어지게 하겠다. 왜 대통령을 못 지켰냐. 이런 기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본선에 내세울 후보는 그래도 계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부분이 읽히기 때문에 저는 1대1 구도로 가면 홍준표, 한동훈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최종 주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냥 되돌아보면 홍준표예요. 되지 않을까. 지금 결선까지 다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우리 김주호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인단은 여론조사였는데 이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가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나경원 후보가 지지받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처럼 표를 깎아먹는 캠페인을 계속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뭔가 혁신적인 모습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한다면 글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인 간다면 찬탄 1명, 반탄 1명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두 분은 그리 보시네요. 한동훈 후보는 좀 더 유리한 거네요 상황상. 그렇죠.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50대 50, 50, 50. 요 당원 50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한동훈 대표가 꼭 꾸뚫기. 김기현 이전 대표도 그거로 된 거거든요. 2% 받다가도 됐는데 당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원들은 물론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생각은 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기는 후보, 이길 만한 후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옛날에 거의 뭐 보수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시켰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개망신 당하고 강서 선거에서 대패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꺾이는 그런 효과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때 또 졌죠. 두 번째로 총선에서 뭐 비대위원장하면서 총선에서 뭐 그냥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천 혁신도 못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 모양 저꼴 아니겠어. 공천도 제대로 못했죠. 선거에서도 졌죠. 자,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윤석열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겠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 폭망하면서 탄핵됐습니다. 네. 보수 또 이 보수의 원료들은요. 한동훈 하면 지는 후보, 지는 패배하는 후보. 대표 이게 인에 박혀 있어요. 뭐 민주당은 좋죠. 우리는 항상 한동훈이랑 함께 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뭐 좋은데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랑 함께 했을 때 항상 졌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 전 시장이 홍준표 후보가 시작할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딱 레이스에 딱 걸리니까 쫙쫙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사실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기류가 연륜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당원들 기류에서는 그러면 봤을 한동훈 대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해피했느냐, 성과를 냈느냐, 이겼느냐, 승리했느냐 네. 다 그냥 X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정치 구력이 있고 또 약간 줄타기 하면서 개헌 국면에서도 당원들의 어떤 심기를 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주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고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로는 좀 크로스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서 상승세인 것만은 좀 분명하고 그러면 승산이 좀 높다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한 명 더 봐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뭔가 조금 찾아드는 거 싶었는데 또 민주당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국민의힘은 빨리 실천해라, 탄핵해라 뭐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요. 진성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위 의장 혼자 얘기인 건지 지도부가 딱 결정을 한 건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뭐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한덕수의 작태를 보면 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본인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본인이 호시탐탐 선수로 나가려고 저 간보는 행태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서 당장 탄핵해도 정말 성이 차지 않지만 지금 뭐 나라가 윤석열이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할 경우에 후폭풍이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신인도를 고려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지층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진성준 의장이 할 말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우리 대외 신인도라든지 국정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상황인데 그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반응이에요. 아니 탄핵하면 뭐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탄핵해래요. 이게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됩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실제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는 한덕수가 이걸 자초하니까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이랬을 땐 대행이라서 3명 재판관 임명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말을 싹 180도 바꾸더니 대행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 행보하는 것 같죠. 사람이 며칠 전에 한 말은 자기가 잊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실제로 얻었죠. 보수층에서는 한덕수를 달래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54명의 의원, 108명 중에 절반입니다. 연판장을 돌리고 지지한다라고 선언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려고 했던 그날. 그러면서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해주면 땡큐인데 탄핵을 왜 안 해주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지금은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저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은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노코멘트. 어떻게 대선 관리하면서 자기 대선 나가겠다는 우회적인 언론 인터뷰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권한이 있다고 미국과의 교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은덕을 입은 나라니까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협상력을 낮춰냅니까?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런 사람을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국면에 탄핵 결정은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5월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결국 무소속이든 나오려면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한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막 탄핵을 해주면 뭐 또 나오긴 좋을 것 같은데 탄핵을 또 안 해주면 이 사람 며칠 안 남아 사실은 다음 주네요. 다 됐거든요. 다음 주죠. 5월 3일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음 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네. 지금 출마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뭐 트럼프랑 전화하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헌재에서 그 인용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컸죠 그게. 예.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좀 역동적으로 바뀌었죠.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이유가 윤보지의 활약과 한덕수의 그런 주제 넘은 그런 권한 대행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뭔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사실은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준 탄핵 찬성파에게 힘을 심어준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좀 꺾였다. 출마 동력을 좀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흥행으로 가면 갈수록 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한덕수는 가라앉습니다. 안간힘을 지금 막 쓰고 있어요. 뭐 어제 보니까 뭐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뭐 기자회견도 하는데 이미 숨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이 간보기 선수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요. 네. 5월 3일 이후에 탄핵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월 3일 이후에 하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나왔다고 할 때 결국은 무소속해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빅4 여기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해주겠습니까? 그자 뭐 화낼 거 한동훈도 안 될 것 같고 김문수 말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전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의 주자로 자기가 나왔으면서 단일화 얘기를 그것도 외부에서 경선 과정에 아무런 그런 기여나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과 하겠다고 아니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네.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는 건 저 있을 수 없다. 뭐 장동혁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읽히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자중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덕수 후보 대행 경쟁력은 있습니까? 항상 누군가로부터 픽당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결단을 내리거나 한 적은 공직생활 55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검증은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는 내란 혐의 피해자 신분인 거죠. 그런데 절연하면서 나 윤석열 정부와 나 달라라고 해서 딱 메이크업 다시 하고 나왔을 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자가 국민의 후보이고 국민의 주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현실 그럼 자당 후보를 못 맺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스스로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그 5월 3일 시간도 맞춰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돼야 되고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붙어서 한덕수가 되고 뭐 등등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뭐 그렇도 대본들 뭐 그 경쟁력이 있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수 언론에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좀 영남 지역에 계신 보수 유권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더라고요. 기대가 있어요, 저분이? 기대가 있더라고. 한덕수 뭐 뷰티풀 잉글리시 뭐 이런 게 좀 통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쓰는 게 그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마 5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후보가 정해지면 또 후보들 마음이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죠. 그때 뭐 좀 힘들게 이분도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덕수에게 그렇게 양보할 후보가 글쎄 저는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장춘몽이다. 꿈 깨라. 이 말씀을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노욕 그만 부리세요. 약간 불안한 거 좀 전에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지금 최상목 나가 있잖아요. 혹시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좀 훼손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고 이미 트럼프랑 통화할 때 알래스카 원전 개발할 때 화성회의 착수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좀 뒤로 미루려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수조 단위가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근데 한국이 치고 들어가니까 자기들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을 대적할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저도 기억이 나요. 마늘 협상. 중국에서 수입 자유화한다는 걸 딱 입 다물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그때 경제수석인가에서 사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늘과 신림이 영어만 잘하면 대통령이 되나? 그러니까. 예, 영어 잘해도 대통령 영어 할 필요 없습니다. 구글로 다 돼요. 통역관 다 있고요. 필요 없습니다. 영어 잘 못해도 됩니다. 국가관이 똑바로 해야죠. 맞습니다. 국가관이. 정상이어야 되죠. 예. 죄송해요. 네. 예. 죄송해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댓글 달면 5번 5,000통통 쿠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대담한 대담 김상욱 의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제명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박지원 선배님께서 저 고영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이제 말투가 왠지 이미 익숙하더라. 알고는 있었는데 예, 제가 뭐 네. 경북 의성에 TK 선골이신데. 뭐 저도 사실은 경북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자랐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울산의 지역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의성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고등학교 네.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 마치고 울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됐네. 예. 어쩌면 TK 뭐 선골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당내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면 약간 선골에서 집에 가기 힘들어요. 외롭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예.
많이 외롭습니까? 밥 좀 먹어주세요. 예. 더더군다나 최근에 당내 경선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도 하자 등등의 얘기를 기자회견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 네. 각별히 당부했던 것이 네. 대선 끝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제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각별히 당부했었던 사항이라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충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4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4가지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즉시 당헌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네. 즉시 제명. 2번째는 당 지도부가 우리가 보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훼손 순간에 탄핵 반대 당론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고 하니 국민들께 정말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3번째는 보수당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당보다 더 철저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난무하고 또 야합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면 야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약속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마지막으로 12월 3일 이후로 서민 민생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 추경이라 얘기했지만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추경 이제서야, 그래서 빨리 추경에 대한 합의 그리고 또 민생 대책을 내놓고 이 4가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우리가 대선에 후보를 내니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걸 좀 충정으로 말씀을 충정으로 드렸습니다. 하신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들어봐도 진짜 필요한 거 4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써 당내에서는 미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외로워하더라고. 제가 오늘 볼 때부터 계속 얘기. 혹시 당내 직접적 반응도 있던가요? 지도부나? 일단 뭐 제가 느끼는 당내 반응은 좀 이제 대응을 하지 말자, 김상욱이 하는 말에. 왜냐하면 그것도 참 대응을 할수록 주목을 받게 만들면 안 된다, 약간 고사시키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다고 그냥 혼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충정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딱 왜냐하면 들어도 이게 뭐 정말 좋아서 아니면 쉽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민과 고민 끝에 하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자체가 우리 당이 배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큰 불안과 혼란과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께 최소한의 예의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조차 하지 않고 선거에 나서서 또 선거도 진중한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처럼 가버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는 좀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어쨌든 그 결정에 근거하고 그 결정에 맞게 이렇게 당도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의 맛이 그렇지 않은, 아직까지 그 파면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거 전략적으로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부분, 윤석열 대통령 즉시 제명, 당 지도부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야합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시 나선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본 대선 경쟁에 가면, 예를 들어 민주당 쪽에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돈 들거나 뭐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하고 가면 대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본선에 가면 본선에서 정책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시 또 계엄 얘기에 빠져서 우리 당은 정책에 대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불어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을 위한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저는 사실 더 이상 숯에 더 몰릴 곳도 없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당을 위한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4가지를 꼭 본선 전에 정리하고 본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라고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뭐 그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울림이나 반응은 없거나 아니면 권선동 원내대표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바로는 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던데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불순한 의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을 위한 충정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인데 거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탈당을 그래도 일단 제가 당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상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충정을 저는 느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사극 보면 머리 풀고 소신을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래서 마지막 충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좀 원내대표님께서 불순한 의도라고 겸하시니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 불순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좀 4가지 다 뭔가 무슨 이익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4가지에서 제가 이익을 얻는 것도 없고 또 당에 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뭐가 있다고 이걸 불순한 의도라고 폄하하시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시니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더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서 제가 참 힘든 건 또 사실인 것도 같아요. 당내에 저 궁금한 게 당내에 좀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눈빛이나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분들 좀 느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되게 프렌들리한 성격이에요. 저는 보면 김상원님 되게 친한 친분 관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게 프렌들리한 성격인데 12월 3일 전에는 좀 다 편하게 잘 지냈는데 쉽게 그날 일단 비상계엄 직후에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없어지시면서 지금은 사실상 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속마음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같이 하지는 못하시고 계셔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 사실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 간절한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대로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명분도 가지고 계시고 지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처음 보는 권력 집중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하시고 꼼꼼한 분이세요. 또 조직 장악력도 높으세요. 그러면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입법부도 지금 민주당 계열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실 같은 계열이지 않습니까? 대략 180 후반 190까지 갖고 있어요. 187, 8. 그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당 원내에 지금 예전 같은 개파 나눠짐이 없이 하나로 거의 통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다친명. 그러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집권 후에 충성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의 손에 가 있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이 선한 의지로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권력 자체는 폭력적이기 때문에 견제받지 못하면 독주할 수밖에 없고 집중되면 한 손에 가진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야당이 공당이 해야 될 역할이 권력을 못 잡는다면 권력을 잡은 쪽을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이죠. 그러면 어쨌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권력 견제 역할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권력 견제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공당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야당이 그것도 소수 야당이 권력 견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성도 갖지 못하고 내부의 건강성도 훼손된 상태에서 야당 기능을 못하게 돼요. 거기다가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
집권 여당에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형사적인 조사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리고 또 명분도 다 뺏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야당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완전히 완전히 탈주를 해버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권력을 진 여당에서 선한 의지에 기대거나 여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권력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체적인 권력 통제를 하기에는 목소리가 단일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목소리가 예전에 개파가 뭐 나눠져 있으면 주류 비주류면 또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처럼 나눠져 있으면 친박 친이면 그렇죠. 가능한데. 그러면 내부 견제가 되는데 이건 내부 견제도 안 되고 외부 견제도 안 되는 오로지 선한 의지에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속성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 왔던 것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 좋은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저는 그게 우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표가 끊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왜 못 끊어요? 아니, 그걸 못하고 어떻게 공당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경선하면서 이제 반탄 친탄도 둘둘 됐는데 앞으로 좀 후보가 정해지면 그 전략이 좀 달라질까요?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당 지도부의 전략은 으로는 못 끊어내는 전략인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강성 지지층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많이 크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계속 당에 드리는 말씀이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향성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민을 받드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수당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국민을 받드는 자세, 또 보수당으로서 갖춰야 할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자세, 이걸 갖추고 있어야지 정권을 잡든 못 잡든 최소한 공당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당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낭떠러집니다. 잘못되면 낭떠러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축소 사회예요. 맞아요. 저출생, 고령화, 소멸. 예전에는 성장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가 망가져 있어도 경제가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축소 사회입니다. 사회가 축소 사회고 경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대외 무역 환경 악화됐고 미국의 신제국주의라고 불릴 만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지요. AI와 로보틱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경제와 사회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역할,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정치의 영역밖에 없어요. 정치에서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건데 정치가 다시 한번 혼돈을 겪거나 또는 제 기능을 못하면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고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면서 동시에 견제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견제가 빠지니까 국민의힘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경선 얘기를 돌아서 1차 컷오프 어제 발표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평가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원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선에 원칙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대표였던 분입니다. 경선 직전에 갑자기 저희 당에 입당해서 유력 후보가 됐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입당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럼 우리 당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거야말로 해당 행위예요. 이상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경선이 아니라 예선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이 없어요. 보수당에서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경선 과정도 국민께 너무 죄송한 과정이었죠. 네.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야지요. 지금 찬탄 반탄 얘기할 땐가요? 이미 그건 결정이 난 겁니다. 국민들께 탄핵에 반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죠. 지금 와서 탄핵 찬성을 한 너희들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할 얘기도 아닙니다.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잘못돼서 생긴 일이고 또 우리 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를 했었으면 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번 경선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장난치듯이 그 경선 보면서 예능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 충격적인 바퀴벌레하고 바퀴 그거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당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보수라면 갖춰야 될 품성이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포용력입니다. 네. 원칙이란 건 상대적으로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죠. 두 번째는 품위입니다. 왜? 원칙주의자는 그렇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품위란 것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게 과연 보수당의 모습인가? 보수당에서 보수와 수구, 보수와 구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보수와 예능도 다릅니다. 근데 예능도 다르죠. 이 어떻게 된 것이 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진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흥행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 한 이유는 흥행을 국민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맞겠죠. 근데 안 되네요. 국민의 관심을 받으려면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 관심을 받으려면 정치적인 품위를 갖출 때 또 진지한 고민이 녹아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하면 아니 그러면 그냥 예능인을 정치시키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특히 이제 외모 공방했던 부분 홍준표 후보가 그거는 좀 제가 봐서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프레임, 음모론, 메신저 공격 벗어나야 합니다. 이틀에 빠져 있으면 정치가 정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국민들이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아니 머리 빠졌으면 어떻고 머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가 중요합니까? 트레이닝 입고 나오면 어떻고 양복 입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대책은 있는가? 그걸 얘기를 듣고 나누고 공방을 해야 합니다. 잘생겼으니 뽑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키 되죠. 높으니까 키 낮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델 뽑는 데가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논하고 나라의 정책을 논하면 거기에 맞춰줘야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저희 당 경선 후보님들께 아쉬운 점,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 할 방향, 특히 시급하고 중대한 이 여러 과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과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등등 축소 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라든지 AI와 로보틱스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예. 하나마나 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말 고민이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기승전 반 이재명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얘기만 합니다. 예. 아니 그거는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사회 통합을 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왜 사회 갈등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나요?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말로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경쟁력으로 국민들께 어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으로 어필해서 승패에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게 건강한 경쟁이지. 맞습니다. 예. 우리의 얘기는 사라지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만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발전적 특히 책임 있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자 토론회 이제 주말에 하는데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저는 예능 요소 좀 빼고 이제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이고 하고 안타까울 일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사태는 비극인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치가 코미디가 되면 정치가 맞아요. 이런 예능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십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토론회가 재미없더라도 돼야 됩니다. 재미없더라도 뭐 알맹이 있는 그 얘기를 당을 해야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토론회는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미없어도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자, 요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좀 전에 조금 언급은 했는데 아직까지 결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직자 사퇴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또 심판이기도 한데 출마를 또 한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반보수적 행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주의자라면 그 사회의 원칙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선 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당원도 아니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반칙이지요. 국회의원들은 왜 지지합니까? 왜 몇몇 의원들은 한덕수 그럽니까? 뭐 저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나마 대안이 있는 세력이 아닐까라는 희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좀 우려긴 한데요. 당 내에서 쇄신을 거부하고 또 청렴과 깨끗한 원칙을 거부하고 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당내의 수구 세력들이라고 말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은 너무 원칙론자의 청렴한 사람이니 부담스럽고 한동훈 대표는 쇄신을 얘기하니 부담스럽고 그러니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없으니 제3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 부끄럽죠.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저 되죠. 혼자만의 우려지만 이 우려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의원님 보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근데 지금 공직자의 자세로서도 이거는 잘못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 본인이 선수로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원칙에도 안 맞는 반보수적 행태이고 공직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떠나서 또 12월 3일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제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는 승표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서 선거 이후에도 한동안 방향을 못 잡고 계속해서 수구적 경향을 또는 극우적 경향을 띠게 되는 이유가 될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한덕수 대행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수와 극우는 다르고 보수와 수구도 다릅니다. 보수는 그 사회의 내재적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그 사회의 안정성, 공정성, 합리성, 개방성, 포용성을 지켜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맹목성, 독재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구는 오로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나서는 거지 원칙이 없습니다. 수구는 그렇죠. 그리고 또 족벌 정치는 우리끼리 의리만 챙기는 것이고요. 무립의 정치는 무리지어서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족벌, 무립. 우리 보수 정치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수 정치 안에 극우적 생각, 또 수구적 생각, 족벌적 생각, 또 무립의 정치가 들어와 버리면서 보수를 참칭하면서 이런 위기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건강한 보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 원내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보수를 지지하시는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보수이고 보수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보수를 참칭하고 들어와 있는 구구를 경계해 주시고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를 경계해 주시고 보수를 참칭하는 족보를 경계해 주시고 보수를 참칭하는 무리배 정치를 경계해 주셔야지만 보수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승패, 선거 지더라도 최소한 공당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지금 대담하면서 충정적인 말씀 또 지향하는 건강한 보수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 질문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최종 후보가 2위는 누가 될지 결론적으로 누가 일단 경선 될지. 과정에서는 저 생각으로는 네. 현재로서는 김문수와 한동훈 두 분이 사람.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조금 뭐 그거는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두 분 다 장점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뭐 저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 대표를 하셨을 정도로 극우적 생각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거부감이 있죠. 저희 당연히. 자유통일을 있다 갑자기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유통일당 후보를 뽑는 건지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건지 그리고 자유통일당 대표하셨던 분을 우리 당의 후보로 공식으로 내세운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에 흡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좀 원칙론자고 청렴하신 분이신 건 또 사람들의 좀 칭찬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도 같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제일 지지도가 높으신 분이시고 하니 근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는 원내 의원님들께서는 한덕수 후보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돕고 계신 것 같아요. 김문수, 한덕수 이걸 예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근데 보면. 그건 야합이잖아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충정이라는 마음으로 4대 요구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경선 과정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자통당 후보를 뽑는 듯 변질이 되어버렸고 그조차도 나중에 야합으로 다시 원칙에서 벗어난 경선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분이 다시 당의 후보가 될 여지를 만들고 그걸 방향성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제명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자통당 대표가 후보가 될 상황에다가 더해서 후보도 아니었던 분이 후보가 될 너무나 지금 들어보니까 답답하네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를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이 당을 바로 세워주는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시고 당원이 주인이십니다. 원내 국회의원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밥 사주세요. 밥은 뭐 전 선배님이시잖아요. 100번도 다 사드릴 수 있는데. 고향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좀 힘내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아마 말씀은 안 하지만 또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시고 아마 또 당내에서 의원들도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저는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 충정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최소한 공당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그게 건강한 정치를 위해 필요합니다. 방향성. 알겠습니다. 지금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고요. 우리 보수 지지층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재훈 금융정책연구소 부소장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김용남 의원, 용가라 사대, 또 이슈 3합, 쇼미더민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